바로 질문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누구를 시켜보느냐? 제가 그냥 임의로 시킬게요. 자, 1번. 자, 1번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으로 갈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어떤 질문이냐? 김가연 친구입니다. 1학년 3반 김가연 친구에게 질문하고 있고요. 자, 볼게요. 대동법의 실시를 계기로. 자, 5반인가요? 자, 없었던 일로 하고요. 자, 어디서부터 잘라야 되냐? 자, 지금 현재 1학년 5반에서 녹화 중에 있고요. 1학년 5반 1번 곽연우 학생이 되겠습니다. 대동법의 실시를 계기로 등장한 무엇은 관수풀을 대량 공급해주는 과정에서 상업 발달에 기여했다. 다 두 글자 뭘까요? 이제 공인입니다. 정답이고요. 자, 박수 한번 쳐줘야죠. 그래야 영상 볼 때 5반이 화목하게 나와요. 그래야 5반이 화목하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그 다음 번은 맨 끝번호 친구 시켜보겠습니다. 21번이 지금 없네요. 그러면 20번 차정현 친구에게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업 유통이 활발해지면서 조선 후기에는 동전이 4글자가 전국적으로 유통되었다. 뭘까요? 맞습니다. 정답 상평통보가 되겠습니다. 네. 박수들을 거의 방청객 수준으로 치십니다. 대단하신데요.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시대의 신분제도는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법적으로의 신분제도, 법제상.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제적, 현실적 신분구조입니다. 자, 요거는 제가 여러분들하고 칠판을 통해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칠판으로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 순간이동 2번 했거든요. 영상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다시 한번 순간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순간이동에서 잠깐 밖에 나갔다 왔습니다. 자, 이제 칠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시대의 신분제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법적으로, 법제적으로 양천제도입니다. 자, 이게 뭐냐? 사람은 응애 하고 태어나면요, 양인이거나 천인이다. 이 두 가지로만 분류를 되는 겁니다. 아, 선생님, 그러면 양인이면 다 똑같은 양인인 건가요? 법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뭐냐? 이제 배울 겁니다. 법적으로는 양천제도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양인이요, 이 양인이 나눠집니다. 이걸 우리가 반상제도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양인이 어떻게 나눠지느냐? 양인이 나눠지는 겁니다. 양인이요, 3개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문신관료 문반, 무신관료 무반 해서 양반인 거죠. 실제 양반이란 개념은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개념이 확대가 돼. 관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까지도 양반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중인이 있습니다. 중인. 자, 중인은요, 양반 계층, 즉 지배계층의 좀 밑에 있는 하급 공무원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중인들은 보통 기술직 관리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기술직이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잡과라는 과거 시험이 있거든요. 자, 잡과라는 과거 시험이 있어요. 우리가 뭐 역술관을 뽑는 뭐 음양과라든지, 그 다음에 외교관을 뽑는 역관, 그리고 의사, 의관, 그리고 법을 담당하는 율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과거에는 잡스러운 거다 해서 잡과라고 했지만 지금이야 의사, 판검사, 외교관, 소위 잘 나가는 직업들이죠. 과거와는 다르게. 이분들이 조선시대는 중인이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 서얼이라고 있어요. 서얼이라고 있습니다. 서얼은 실제 어디 신분에 속해 있지는 않아요. 자, 조선시대는요, 일부 일처제입니다. 한 명의 남자가 한 명의 여성을 아내로 맞이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로 뭐가 있었냐면,
한 명의 처를 줄 수 있지만 여러 명의 첩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처첩제라고 합니다. 처첩제. 되게 안 좋은 제도죠. 나쁜 제도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양반이 있어요. 양반 남자와 양반 여자 그리고 또는 농민 여자가 결혼해서 낳은 자식. 당연히 이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양반이 남자고 이 양반 여자가 첩으로 들어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보통 대부분이 농민이 많습니다. 여기서 낳은 사람들을 서자라고 합니다. 서자. 그리고요. 양반하고 천민 여자 사이에서 천인 여자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얼자라고 합니다. 얘네들은 정말 특수한 거야. 원래 조선시대로 따지면 일천즉천이라고 한쪽이 천민이면 무조건 그 자식은 천민이야. 조선 전기에는. 그럼 이거는 무조건 천민이어야 돼. 근데 그 아버지가 양반이기 때문에 약간의 특수한 신분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자와 얼자. 얘네들 사이에서도 약간의 좀 그건 있었어요. 서자를 좀 더 우대하는 얼자보다는. 그래서 이 두 개를 앞글자를 짜서 서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서얼들은요. 좀 어디다 넣기 애매하니까 그냥 신분상 중인과 유사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상민입니다. 자, 상민은 이제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민이나 상인이나 수공업자들이 여기에 해당하겠습니다. 주로 세금을 부과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반상의 제도라는 말은 양반과 상민의 사이에 구별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반상의 법도가 엄연하거늘 이런 표현 많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 현실적인 신분제도를 표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법적인 양천제도와 현실적인 반상제도를 여러분들과 함께 봤습니다. 다시 그럼 모니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니터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확인하도록 할게요. 자, 양인과 천인 구별해 놨네요. 조선 초기에는요. 양인의 수를 늘려서 국가 기반의 안정을 추구했습니다. 왜 양인의 수를 늘리려고 했을까요? 양인은 뭘 내니까?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내니까. 천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아요. 자, 양인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고요. 관직 진출이 가능했지만 천인들은 관직 진출이 불가능했다. 과거 시험도 볼 수가 없었죠. 자, 좀 더 세분하게 가볼까요? 자, 반상제도인데요. 양천제도에서 성리학적 명분론에 의해서 양반, 중인, 상민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양반은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각종 특권을 보장받았고요. 자, 중인들은 넓은 의미에서는 양반과 상민의 중간 계층이다. 좁은 의미로는 잡과 출신의 기술관들입니다. 역관, 의관, 율관 이런 사람들. 향리와 서리와 같은 지방 행정 조직의 하부 공무원들. 좀 낮은 관리들을 뜻합니다. 이분들은 보통 기술을 담당하는 행정 실무를 담당해요. 이런 분들도 중인에 해당하고 아까 서울도 나와 있네요. 자, 이들은 직업을 세습했으며 기술과 행정을 담당하는 일을 주로 했고요. 자, 그럼 상민과 천민을 보겠습니다. 상민은요. 농민, 수공업자, 상인이 대다수였고 이들은 법적으로는 과거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응시가 힘들었다. 왜? 먹고 살기 바쁘니까. 공부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생계를 다 팽개치고 공부하기 좀 힘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천민 가겠습니다. 대부분 노비였습니다. 재산으로 취급받았고요.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했습니다. 그런 생각 한 번쯤 해요. 야, 진짜 소위 말하면 하인 또는 하녀 노비 한 명 있으면 정말 편하겠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인이 한 명 있어요. 그럼 나한테 뭐 문답해달라 하고 나 숙제 안 갔으면 숙제 갖고 오라고 하고 얼마나 편하겠어요. 가방 들어주라고 하고 밖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끝나면 아가씨 가방 이리 주세요 하는 거예요. 되게 편할 것 같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하인이 될 수도 있다. 또 여러분들이 하녀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그렇죠? 인간이 인간을 매매하고 구속하고 지배한다는 건 정말 슬픈 역사였습니다. 그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지만 않은 것도 정말 다행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자, 조선시대 전기에는요. 아까 얘기했던 부모 중 한쪽이 노비면 그 자녀도 노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바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일천즉천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자,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화면이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네, 나오네요. 자, 여기 아버지가 있고요. 어머니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농민, 아버지는 농민이고요. 아버지 농민이라고 하지 말까요? 지워볼까요? 자, 아버지는
천민입니다. 아버지는 천민이에요. 자, 엄마는 일반 농민입니다. 일반 상민이죠. 자, 이 사이에서 태어난 자식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겁니까? 천민이 되는 겁니다. 5R이에요. 5R. 둘 중에 하나만 천민이어도 무조건 천민이라는 거죠. 선생님, 왜 서울들은요? 아까 얘기했죠. 걔들은 특수한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일천, 즉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가도록 할까요? 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신분 질서의 동요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는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일단 조선 후기예요. 임진왜란 이후부터 신분 질서가 변동되고 신분 간의 이동이 됩니다. 양반이 신분이 떨어지기도 하고 농민이 양반으로 올라가기도 해요. 신분 간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먼저 양반층부터 볼까요? 자, 치열한 정쟁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우리가 무슨 정치라고 했더라? 붕당 정치입니다. 붕당 정치의 폐단이 발생하면서 일당 전제화가 일어나죠. 나 말고 다른 당은 인정을 하지 않아요. 철저하게 질밥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앙정계에서 권력을 가진 양반이 등장합니다. 이걸 우리가 권반 이렇게 부릅니다. 권력을 가진 양반. 중앙정계에서 가장 힘있는 양반입니다. 자, 그러나 그 중앙정계에서 권력을 가지지 못하고 지방으로 밀려나서 지방에서 근근히 양반의 행세를 하는 향촌 양반, 향반. 자, 그리고 완전히 몰락해버린 양반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잔반. 자, 권반, 향반, 장반인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잔반을 잘 기억하더라고요. 잔반하면 급식소에 잔반 생각나시죠? 그래서 몰락 양반하고 이게 매칭을 잘하더라고요. 예. 그 다음 중인층으로 가겠습니다. 서얼과 기술직 중인들이요, 집단으로 임금에게 상소를 올립니다. 자기들의 신분을, 자기들의 대우를 좋게 해달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두 개의 그룹이 올렸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자, 어떻게 다른지. 서얼들 같은 경우는요, 점차 차별이 완화됐어요. 아, 서얼은 차별이 완화됐구나. 기술직 중인들, 역관, 의관이라든지 율관 이런 기술직 중인들에 대한 차별 철폐는 좌절되었다. 한마디로 개선되지 못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상민과 노비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상민과 노비. 제가 눌렀죠? 죄송합니다. 자, 여기를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상민층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명첩을 구입하고요. 그 다음에 납속을 실시합니다. 자, 일단 납속책과 공명첩은 유사한 개념이에요. 둘 다 뭐와 관련되어 있으냐? 돈입니다. 돈. 둘 다 돈이에요. 돈. 자, 느낌 오죠? 돈 주고 신분 어떻게 하는 거? 올려주는 거. 돈 주고 노비에서 면천시켜주는 거. 돈 주고 신분 올려주는 거. 근데 차이는 뭐냐? 돈을 좀 더 주면 좀 더 주면 신분도 올려주면서 관직도 줘요. 진짜 신분 제대로 올려주는 거죠. 양반 관직을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면 여기다가 제가 관직 임명장을 줘요. 자, 임명장에다가 여기다 이름을 비워놓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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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로 임명한다. 돈을 받고 그대로 임명장을 주는 거죠. 이름이 비어있다 해서 뭐라고 합니까? 공명첩이라고 이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족보의 매입이나 위조죠. 자, 그러면 이런 거 하는 건 농민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난한 농민이 할까요? 부자 농민이 할까요? 그렇죠. 바로 부자 농민이 실시합니다. 부농들이 주로 이걸 실시했고요. 자, 노비로 가겠습니다. 자, 전란 중 노비 문서가 소실됩니다. 자, 집중하시고요. 집중하세요. 자, 집중하시고 노비 문서를 소실했습니다. 아, 이거 왜 불탔을까요? 노비 문서가. 자, 예를 하나 들어봐 줄까요? 자, 그러면 절대 안 되겠지만 지금 2022년 5월 31일 3시 6분인데요. 전쟁이 갑자기 나와버렸어요. 전쟁이. 북한이 쳐들어왔어. 이거 어떻게 해? 왜 이렇게 표정들이 밝죠? 설마 하교할 수 있다는 즐거움인가요? 그래서 다 도망을 가. 전부 도망을 가고 있는데 선혜가 지금 도망을 가다가 우연히 교무실에서 선생님 컴퓨터에서 여러분들의 1차 지필평가 성적이 있는 메인 컴퓨터를 발견한 거예요. 이것만 딜리트하면 성적은 사라지는 거예요. 자, 선혜 그냥 가실래요? 아니면 클릭하고 가실래요? 클릭하고 가실 거죠? 성적 사라지게 할 거죠? 자, 그러면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전란 중에 노비 문서 누가 불태웠을까요? 노비들이 불태웠습니다. 설마 임진왜란 때 일본 애들이
조선을 쳐들어가자. 너희 왜 쳐들어오냐? 노비 문서를 불태우러 간다. 말도 안 되죠. 오랑캐들이 노비 문서 불태우러 왔겠습니까? 이거는 노비들이 스스로 소실을 시켜서 불태워서 자신들의 신분을 올리려고 했던 거고요. 자, 전쟁에 나가서 공을 세웠거나 납속으로 양인 신분을 획득했고요. 그리고 도망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뭐 노비들이 도망을 많이 갔거든요. 그래서 그 노비들을 잡는 추노꾼이라고 이런 직업도 있었고요. 과거 뭐 드라마도 있었습니다만은 이때는 추노꾼이 의미가 없어요. 너무 많이 도망을 가니까. 정부는요, 아예 노비 종모법을 실시합니다. 자, 노비 종모법. 자, 우리가 아까쯤에 좀 전에 뭘 배웠냐면요, 일천즉천을 배웠습니다. 일천즉천을 배웠어요. 자, 일천즉천이었죠. 한쪽이 노비면 무조건 노비였다. 근데 이게 외란, 양난 이후에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노비는 종 따른다. 누구의? 엄마의 신분을 따르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아버지가 있습니다. 엄마가 있어요. 엄마가 농민입니다. 아버지가 천민인데요. 천하디 천한, 최고의 천한 천민, 최강천민입니다. 정말 천민 중에 최고예요.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빠가 아무리 최강천민이라 할지라도 엄마가 농민이기 때문에 그 아이의 신분은 뭘 따라갑니까? 농민을 따라가게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노비의 수의 감소를 가져오죠. 그러다가 순조 때는요, 아예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노비를 풀어줘 버립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실제 도망가도요, 안 잡았다고 그래요. 도망가도 안 잡았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노비들은 세금을 안 내요. 하지만 도망가서 양인으로 살아가면 세금을 내 안 내? 세금을 내죠.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는 국가 재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족해진 재정을 위해서 노비의 수를 의도적으로 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들 제가 뭐 서술형을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부를 하실 때 거의 서술형이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양난 이후 각 신분별로 변동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그래서 양반층, 중인층, 상민층, 노비 이렇게. 일단 자기 신분에 해당하는 거는 좀 공부를 하시고요. 자, 여러분들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아, 양반이요? 예. 양반. 자, 우리 아까 연우는 어디에 해당해요? 1학년 5반 곽연우 학생. 어디에 해당하나요? 천민이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또 본인 스스로 천민이라고 한 친구는 또 처음 봤네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게요. 자, 이게 여러분들, 자, 결과입니다. 조선 후기 신분제의 변동에 따른 양반의 인구는 급증했습니다. 상민과 노비의 인구는 감소했고요.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는 붕괴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공명첩이죠. 외란 이후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생했고요. 이름이 비어있어요. 이 종이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자기 이름 쓰는 거예요. 이게 공명첩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신분제의 동요와 관련된 건데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박지원의 양반전입니다. 정선마을에 한 양반이 살고 있었다. 그는 몹시 가난하여 몰락 양반이네요. 그 몰락 양반이면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될까요? 예. 이 사람 뭘까요? 양반, 무슨 양반이에요? 잔반이에요. 자, 황곡을 타보신 걸 쌓였다. 황곡은 국가로부터 돈이 없을 때 빌리는 겁니다.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거죠. 근데 국가로부터 계속 돈을 빌렸는데 결국 빚을 갚지 못했네요. 그래서 어디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자, 마치 그 동네에 부자가, 자, 여기서 이 부자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부농이겠죠. 자, 저 양반이 황곡을 갚을 길이 없어 곤란한 모양이니 양반 자리를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양반의 신분을 사겠다. 족보를 매입함으로써 양반이 되고자 하는 거죠. 박지원의 양반전이라는 소설 읽어보신 분도 많을 겁니다만은, 그래서 이 양반이 결국 족보를 사죠. 양반 행세를 해요. 너무 힘들어하죠. 뭐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는 박지원의 양반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1729년입니다. 16세기예요. 그 앞으로 가면 15세기로 가면 양반의 수는 더 적죠. 자, 16세기와 17세기를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20, 30년 만에 변화인데요. 자, 16세기 1729년에는 양반의 수가 26.3%였고 노비의 수가 13.9%였습니다. 맞네요. 그럼 지금 따지면 우리가 한 20명 되는데 두세 명은 노비였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가 17세기로 갔더니 1867년에는 양반의 수는 65.5%.
상민은 34%, 노비는 0.5%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분제의 변동을 보여주는 표가 되겠습니다. 자, 뭐 이런 것들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건 넘어갈게요. 자, 향촌 지배질서의 변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향촌이에요. 광주, 나주, 담양, 화순 그 지역에서 양반들의 지위는 어떻게 변해갔는가를 보는 겁니다. 자, 조선 초기에는요. 유향소를 통해서 지방 사족들, 지방 양반들이 지방을 통제했었습니다. 농민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배운 내용입니다만 16세기에는 서원과 향약을 통해서 사림들이라고 불리는 양반들이 지방을 통제했었습니다. 자, 한마디로 15세기와 16세기에는 지방의 양반들이 그 지역을 완전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이나 상인들이 양반 말이라면 바짝 엎드려서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양반의 입김이 셌다 이겁니다. 자, 그랬는데 임진왜란 이후와 병자호란 이후부터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느냐 보시면 일단 양반의 권위가 하락합니다. 또 부를 축적해서 신분을 상승시킨 계층이 등장합니다. 애들이 아까 얘기했던 바로 부농이죠. 부농 애들이 공명첩이나 족보를 매입하거나 위조하는 방법을 통해서 양반으로 올라갑니다. 이 양반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양반이었던 사람을 구향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들이 지방에서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야 어디서 이 족보 사들인 주제에 이 근본도 없는 놈들이 이런 신향놈들 반면에 신향들은 가진 거는 족보밖에 없이 아무것도 돈도 없는 이 거지 같은 놈들 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거를 향전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그 지방에서 정기적으로 양반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를 향회라고 합니다. 사실 이거 향한 뭐 많거든요. 우리 교과서상에서는 향회, 지방 양반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예요. 자, 그 회의에 구향과 신향들 중에서 누가 더 많이 참여하게 되느냐? 바로 신향들이 참여하게 됩니다. 이 향회에 참여하는 사람, 여러분들 들어본 적 있을 수도 있어요. 영화에서. 먼 좌수, 먼 별감, 좌수나 별감. 이 표현이 바로 향회의 관직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향임직이라고 합니다. 좌수라든지 별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학급 회의를 구성하고 있죠? 학급 회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반장을 뭐라고 불러요? 학급 회장이라고 부르죠. 학급 부회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 지역, 담양이라는 지역에서 향회가 있는데 거기에 회장을 좌수, 부회장을 별감 이렇게 부른다고 하면 돼요. 그 선택을 누가 해주냐면 수령이 딱 뽑아주거든요. 그럼 수령이 누구를 뽑아주냐? 구향을 뽑을까요? 신향을 뽑을까요? 신향을 뽑습니다. 신향은 뭐가 있습니까? 돈이 있기 때문이죠. 돈이 있기 때문에 수령의 입장에서는 신향과 결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방금 말씀드렸던 지방의 양반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향회. 향회는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조선 전기에는 와 파워가 엄청 좋았어요. 정말 끝발이 좋았습니다. 이 향회를 통해서 농민들을 다 장악했어요. 또 양반을 대변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가면서 양반의 영향력은 감소하고 수령의 권한이 커지고 또 양반들 중에서도 분홍층이 발전한 이 신향들이 등장하면서 이 향회의 기능은 세금을 부과할 때 쓰는 자문기구로 전락하죠. 한마디로 그 지위가 격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향회의 변화는 이렇게 높은 지위를 유지하다가 이렇게 뚝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향촌 지배질서고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자, 이제 사회 변혁의 움직임인데요. 거의 끝났습니다. 자, 조선 후기, 그것도 바로 이 19세기가 되겠습니다. 19세기. 19세기라고 하면 여러분들 바로 세도정치 시기가 되겠는데요. 자, 세도정치 시기에는요, 특정 가문이 모든 권력을 차지하다 보니까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삼정의 문란이 발생합니다. 자, 삼정의 문란이란 뭐냐? 삼정의 문란이란 뭐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내는 세금 전정. 군대 가는 사람한테 대신 안 가게 하고 군포를 걷는 군정. 그리고 아까 양반전에서 나왔던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고 하는 제도 환고. 돈 빌려주는 거 정부가. 이걸 다른 말로 환정이라고도 합니다. 이 세 가지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부정부패가 만연했고요. 탐관오리들이 백성들로부터 돈을 뜯어내는 일들이 허다했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삼정의 문란이라고 합니다. 세도정치, 삼정의 문란, 딱 이렇게 연결해야 돼요. 농민들이 강하게 저항합니다. 소청, 상소보다는 좀 낮은 단계로 그냥 가서 청하는 거예요. 선생님 저 뭐 좀 도와주세요. 뭐 이런 개념. 자, 벽에 낙서합니다. 벽에 낙서하는 거죠. 항조, 조세에 대해서 저항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거세. 이 표정들이 왜 이러죠? 아, 선생님 삼정의 문란이 일어났다고 설마 거세까지 하나요? 뭐 이런 표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거세가 아니에요. 세금 납부를 거세한다. 세금 납부를 거부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극적 저항을 하다가 결국 농민 봉기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지도 보면 크게 두 개예요. 첫 번째 홍경내은안입니다. 여가 평안도예요. 이 평안도는요, 위에 있는 오랑캐, 청나라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평안도 사람들은 오랑캐 사람들과 피가 섞였다, 오랑캐가 뿌리다라는 지역 차별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원인이었고요. 자, 홍경내은 안으로도 삼정의 문란이 해결되지 않자 철종 때 진주에서 시작해 이렇게 전국으로 확대된 진주 농민 봉기가 1862년에 일어나죠.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여러분들 바로 세도 정치 시기에 일어난 밀란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인 게 홍경내은 안과 진주 농민 봉기가 되겠고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홍경내은 안 원인입니다.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두 번째 지배층의 수탈. 몰락 양반이 참여했고요. 홍경내가 바로 몰락 양반이었습니다. 또 이 지역은 광산 노동자들이 있었고 청나라와의 무역을 통해서 성장한 세력들, 그리고 가난한 농민들, 다양한 계층이 홍경내은 안에 참여했습니다. 하지만 진압돼서 끝나게 되죠. 그 다음에 임술년에 농민 봉기가 일어난데요. 주요 원인으로는요, 삼정의 문란. 자, 단성은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진주에서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대됐다. 기억을 해주시고요. 정부는 암행어사 출도요 파견했지만 실패. 삼정의 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기구를 설치했지만 실패.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가 여러분들 부분이고요. 자, 우리 교과서에서 조금 빠져있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제가 좀 보충을 했습니다. 자, 이거 하나 잠깐만 좀 볼까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요, 사실 이게 조선시대보다는 고려시대가 많이 나와요. 우리 고려시대 할 때 가족제도 배웠잖아요. 남성과 여성의 가정 내 지위가 대등했다. 그게요, 조선 전기까지 그대로 가요. 보세요. 자, 처가살이 있었죠. 남녀 균분 상속했죠. 형제가 돌아가면서 제사를 진행하나 책임을 분담했습니다. 한마디로 이거는 고려시대하고 조선 전기는 같아요. 그죠? 그런데 뭐가 생기냐면 조선 후기 16세기 이후부터 변화됩니다. 보시면 성종 때는요, 과부의 재가가 금지됩니다. 재혼이 금지되는 거예요. 점점 여성의 가정 내 지위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가 강화되었죠. 자, 친형제도입니다. 여러분들 시집 간다, 잘못된 표현인 거 아시죠? 그죠? 결혼한다, 시집 간다는 건요, 시댁 집에 뭐 한다는 거예요? 간다는 겁니다. 시집살이 표현 아시죠? 그거예요. 시집살이입니다. 큰아들이 제사를 지냅니다. 재산 상속에서 큰아들이 우대했고요. 아들이 없는 경우 양자를 입양했습니다. 부계 중심의 족보가 편찬되었고, 자, 동성마을이 형성되었다. 또 표정이 이상하네요. 아까 거기에 나왔던 것처럼. 이 동성은 같은 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뜻합니다. 자, 이렇게 조선 후기에는요, 가정 내 지위가 남성과 여성에서 누구한테 압도적으로 높아집니까? 여성으로 압도적으로 높아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을 하나 보고 여러분들하고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하나 봐볼까요?
여러분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요. 다음 시간에 진주 농민 봉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그런 내용들이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뭘 볼 거냐면요. 실학에 대해서 볼 겁니다. 이거 지금 교과서에는 없거든요. 보충 자료로 다시 다 잠깐 나와 있습니다. 그거 실학부터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수업을 시작합니다. 네. 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실학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실학은 실제 교과서 내용에는, 본문에는 없어요. 근데 이야기 더하기라고 해가지고 살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짝만 다룰 겁니다. 많이 다루면 이거 솔직히 1시간 해도 부족한 게 실학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과서에는 빠져 있고 이렇게 추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해당하는 내용만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실학의 내용들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실학의 내용들을 보기에 앞서서 먼저 이 정약용과 박재가 선생님이 연구하고자 했던 실학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도록 할까요? 나와주세요. 자, 실학입니다. 누가 이거 손댔어요? 안 됐죠? 다 적어놨었거든요. 자, 자, 좋습니다. 다 적어놨는데, 그것도 글씨 되게, 아까 제가 오기 쉬는 시간이어가지고, 글씨 예쁘게 적어놨거든요. 네. 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실학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성리학. 자, 빨간색 싫어요. 노란색 좋아하죠. 성리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성리학은요, 우주의 원리와 인간의 심성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또한 성리학에서는요, 아는 게 먼저예요. 먼저 알고 그 다음 행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모든 것을 알기 전에는 결코 행하지 않습니다. 실천이라는 부분에서 성리학이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특히 성리학을 비판했던 학문이 실학이라는 학문입니다.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등장했죠. 너희들은 실제 도움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실제 도움이 되는 걸 배우자. 이게 바로 실학입니다. 실제 도움이 되는 학문을 연구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 도움이 되는 학문이 뭐가 있느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뭐가 있냐? 첫 번째, 우리는 농사 짓는 농사꾼들이 많으니까 농업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아는 농업이 실제 도움이 되는 학문이다. 이분들을 우리가 중농학파 이렇게 부릅니다. 자, 반면에 아니다. 농업도 중요하지만 이제 대세는 상공업이다. 그래서 상공업을 강조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중상학파가 되겠죠. 자, 간단하게만 가는 겁니다. 간단하게만. 자, 중농학파 같은 경우에는요, 뭐 여러분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분이 정약용 선생님입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으니까. 이 중농학파들의 생각은 뭐냐? 바로 농사를 하는 데 있어서 토지 제도를 개혁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어요. 그 대표적인 분이 바로 정약용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은 여전론이라는 새로운 이론을 주장하셨습니다. 이론일 뿐이에요. 실제 적용되지는 못했습니다. 자, 상공업 갈까요? 상공업은요, 말 그대로요, 상공업을 진흥해야 된다.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뭐가 발달해야 된다? 교통과 통신이 발달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셨고요. 자, 대표적인 인물이 박재가라는 분이 있겠습니다. 자, 박재가는요, 뭐 어떤 표현을 썼냐면요, 재물은 돈입니다. 돈. 우물 속의 샘과 같다. 우물 속에 있는 물은 계속 퍼내지 않고 가만히 놔두면 말라서 우물이 사라져버립니다. 계속 물을 퍼줘야지 우물이 계속 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돈을 써야 된다는 걸 주장했어요. 한마디로 박재가 같은 경우는 소비를 강조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되게 싫어할 인물이죠? 엄마, 나 이번에 새로 나온 너 반팔 티셔츠 하나 사줘. 야, 돈이 어딨냐? 엄마, 조선시대 실학자인 박재가가 재물은 우물 속에 샘과 같다고 그랬어. 돈을 좀 써야 돼. 통장이나 지갑에 넣어만 두면 돈이 썩어나간다고.
빨리 5만 원만 줘. 이런 개념입니다. 그럼 엄마들이 어떻게 할까요? 싫어하겠죠. 네. 좀 웃자고 한 얘기거든요. 되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네요. 지금 한국사 수업하러 온 게 아니라 뭐 경제 전문가 특강 들어오신 분들처럼 네. 여러분들은 웃지 않겠지만 영상 속에서는 웃음을 막 내가 넣을 겁니다. 여러분들 웃은 것처럼. 네. 자, 이게 이제 실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거기와 관련된 내용들이 조금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요, 바로 정약용의 여전론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글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어떤 내용이냐면 일종의 공동농장제도인데요. 쉽게 얘기하면 어떤 특정 A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이 지역에 이 B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농장을 운영하는 것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공동농장인데요. 여기에 관리하는 사람이 이제 여장이라는 사람인데 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합니다. 그럼 너는 5번 왔네, 너는 3번, 너는 4번, 너는 6번. 여장이 일일이 기록을 해요. 그리고 나서 와서 일한 만큼 나중에 수확할 때 돌려주는 거예요. 넌 5번 왔으니까 뭐 예를 들면 5가마니, 넌 3번 왔으니까 3가마니. 이게 정약용의 여전론입니다. 토지를 공동농장의 개념으로 개혁해야 된다고 주장한 거죠. 주장에 불과합니다. 실제 이론에 적용되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정약용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한 사람만이 쌀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약용의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경자유전의 원칙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경자유전의 원칙이라는 것은 지금도 많이 등장해요. 뉴스나 신문에. 왜냐하면 사람들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땅값을 올려서 팔 목적으로, 투기 목적으로 시골에 있는 또는 근교에 있는 땅을 사가지고 하잖아요. 농사도 짓지 않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 잘못됐다. 경자유전의 원칙으로 토지를 규정해야 된다. 이런 신문기사나 방송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 잘 활용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정약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박제가 같은 경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박제가인데요.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상고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수레와 선박 같은 거를 좀 신경 써야 된다는 박제가의 북하기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조선시대의 역사를 다 끝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조선시대로 들어가지 않고 조선을 끝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녹화는 여기서 스톱을 하겠습니다.